고온 단시간 살균은 유천단백질을 30% 파괴했고 초고온은 80%, 멸균 처리는 87%나 파괴했어요. 저온 살균법으로 열 처리를 딱 한 차례만 거친 제품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생우유에 비하면 글루타치온 부스팅 효과가 52%나 감소한 것이었고요. 오늘은 살균하지 않은 생우유를 먹어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생우유 속 글루타치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재작년에 연재했던 전래식단 이야기 중 스위스 르첸탈 계곡 후편 우유의 누명인데요.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이 글에서 어째서 우유라는 식품은 누구는 완전 식품이고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는데 또 누구는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인류가 본래 먹어왔던 온전한 형태의 진짜 우유와 현대인이 지금 먹고 있는 가공된 가짜 우유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안 읽어보셨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그 글을 짧게 요약하자면 우유를 생명의 원천인 완전식품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불량식품만도 못한 질병의 원천으로 만드는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차기하는 가축이 축사가 아닌 초지에 방목될 것, 둘째로 지방을 걷어내지 않은 전유로 먹을 것, 그리고 셋째로 살균과 균질화를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초지 방목은 그렇다 치고 왜 이 지방을 다 먹어야 하는지, 왜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지, 또 더더욱이나 이 살균을 하지 말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싶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글에 더 자세히 써두었지만 본래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아기들을 위해 디자인된 이 세상 모든 포유동물의 모유에는 정말 강력한 자체 안전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어요. 반대로 살균되면 모조리 파괴되지만요. 이 살균하지 않은 우유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도 또 새로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비살균, 비균질화 생우유의 안전성이 아니라 이점, 살균으로 파괴되거나 변질되는 우유의 많은 성분 중에 글에서는 짧게만 다뤘던 이 글루타치온에 관해 논하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 웨스턴 프레스 재단 홈페이지에 마더 네이처 오베이드라는 블로그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크리스 마스터존 박사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글을 번역을 한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 링크도 아래 설명란에 달아두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글루타치온이 뭔지, 이게 도대체 뭔지는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항산화제이자 해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안길 수 있는 과산화수소의 생산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과산화 지질을 중화하고 각종 독소와 약물들이 물에 잘 녹도록 배출이 쉽도록 수용성으로 만들어주는 항산화와 해독의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은 이 글루타치온을 본래 단백질로부터 합성해요. 그리고 또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 다름 아닌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즉 고기와 동물성 식품에 많은 황함유 아미노산이에요.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라는 뜻이죠. 식물성 단백질에는 거의 없는 것들이고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챙겨 먹는 것, 체내 글루타치온 생산과 유지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단백질에서 생산되는 글루타치온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글루타치온의 양도 같이 막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먹으면 불안정한 시스테인이 산화하면서 글루타치온을 역으로 소모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단백질은 적정량 섭취를 하고 지방을 많이 드시길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무튼 양질의 단백질과 각종 미량 영양소를 먹어서는 체내 글루타치온 양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 미세먼지도 심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오염된 것들도 많고 어떻게든 그래서 체내 글루타치온의 양을 더 늘리길 원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진짜 비싼 돈 주고 막 글루타치온 주사도 맞고 보충제도 먹는 세상인데요. 그럼 이럴 때 보충제나 주사처럼 부자연스러운 방법은 쓰기 싫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글루타치온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찬물 샤워나 사우나 그리고 운동, 일광욕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바로 변질되지 않은 유청을 먹는 거예요. 이 연구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몬트리올 종합병원 연구기관과 맥길 대학에서 쥐에게 여러 가지 단백질을 먹여보니 그중 유청 단백질을 먹였을 때 면역 기능이 강화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논문인데요. 이때 다른 단백질들 중에는 또 다른 유단백질인 카제인 단백질도 있었고 대두, 밀, 옥수수, 달걀 흰자, 소고기, 생선, 스피루리나 이런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이 있었어요.
같은 양을 먹였음에도 기타 단백질에 비해 유천 단백질을 먹은 그룹이 월등한 면역 기능 강화를 보였던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청에는 혈청 알부민과 베타 락토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두 단백질은 글루타밀 시스테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액에 낱낱이 다 분해가 되지가 않고 이 형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 글루타밀 시스테인은 이렇게 완성된 글루타치온 분자를 이루는 요 세 아미노산 결합 중 요 두 개를 즉 3분의 1을 이루고 있는 거라 완성된 글루타치온으로 아주 쉽게 합성이 돼요. 여기 오른쪽 두 개가 요 글루타밀 시스테인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같은 연구진은 1991년에 정말 우연하게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는데요. 이 연구진은 아까 연구에서와 같이 면역기능 강화 효과를 가진 유청을 가지고 이런저런 연구를 더 해보려고 하던 와중에 덴마크에서 유천단백질 파우더를 주문해가지고 실험 시작을 했는데 처음 보였던 효과가 전혀 발견되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 유청을 가지고 실험해보며 알고 보니 유청의 면역기능 강화 효과, 즉 글루타치온 부스팅 효과가 열에 의해 변질된 유청에선 전혀 발견되지 않더란 겁니다. 왜냐? 연약한 유천단백질은 살균을 위한 열에 잠깐만 노출되어도 변질되기 시작해서 카제인 단백질의 일부와 결부되기 시작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유에 열을 가하면 총 유천단백질 함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열에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락토글로불린 역시 연약하고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라 열에 쉽게 파괴되고요. 크리스 마스터존 박사는 그래서 이 세 연구 논문을 근거로 각각의 살균법과 가공법이 유청과 유청 속 베타락토글로불린과 혈청 알부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적는데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먼저 많이 쓰이는 우유 살균법 3가지를 휙 알아보고 할게요. 아시겠지만 우유는 보통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살균돼요. 멸균 우유는 여기보다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오랫동안 끓인 거고요. 아무튼 저온 살균법은 63도에서 30분,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2도에서 15초, 초고온 살균법은 한 130도 정도에서 2에서 3초 이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우유 그럼 웬만한 그냥 메이저 우유부터 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웬만한 우유는 다 초고온 살균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파스테르나 몇몇 프리미엄 제품들에 한해서 저온 살균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고온 단시간은 잘 안 쓰이는 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온도가 높을수록 파괴가 더 심해요. 당연히 글루타치온만 그런 게 아니고 우유의 모든 성분들이 초고온에 살균되면 저온 살균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가 되고요. 그렇다고 뭐 저온 살균이 딱히 괜찮은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요. 아무튼 이 첫 번째 연구 논문에선 열 처리가 유천단백질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고온 단시간 살균은 유천단백질을 30% 파괴했고 초고온은 80%, 멸균 처리는 87%나 파괴했어요. 물론 이렇게 파괴되고 남은 예를 들어 고온 단시간 살균법에서는 70%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남아있는 70%가 생우유 속 유천단백질과 똑같이 글루타치온 부스팅 효과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아까 유청의 글루타치온 부스팅 효과는 유천 단백질 속 글루타밀 시스테인이라는 독특한 결합을 가진 이 베타락토글로불린과 혈청 알부민 때문이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논문을 집필한 연구진은 고온 단시간 살균법으로 처리되고 그 남은 유천 단백질 속 베타락토글로불린의 함량이 그냥 가만히 온전한 생우유의 유천 단백질 속 베타락토글로불린의 함량에 비해 22%나 감소한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말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천 단백질도 같이 고장이 나는 거죠. 이 말은 즉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 총 유천 단백질을 30% 파괴했다면 우유 전체에서 감소한 베타락토글로불린의 총량은 45%라는 뜻이에요. 그럼 알부민은 어떨까요? 세 번째 연구 논문에선 알부민의 감소량도 조사했는데요. 치즈를 만들 때 종종 사용되는 기법인 65도에서 15초 처리하는 썰마이제이션, 즉 살균까지는 아닌 열처리법만으로도 알부민이 40%나 파괴됨을 발견을 했어요. 85도에서 30초 동안 처리하니까 알부민 77%나 파괴됐고요. 그러니 65도에서 한 30분 동안 가열하는 저온 살균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몬트리올 연구진이 덴마크 유천단백질 파우더가 효과가 없으니까 쥐들한테 서로 다른 유천단백질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다 먹어보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효과가 있었던 거는 그들이 처음 사용했던 유천단백질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저온살균법으로 열처리를 딱 한 차례만 거친 제품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생우유에 비하면 글루타치온 부스팅 효과가 52%나 감소한 것이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열처리를 더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거치면서 글루타치온 부스팅 효과를 아예 잃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태 얘기한 거는 우유를 가열했을 때나 생기는 문제니까
가열하지 않고 동결건조 시킨 거는 괜찮겠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결건조도 의외로 똑같이 좋지 않아요. 이 논문은 재작년에 나온 거라서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10년 전에 쓰인 크리스 마스터존 박사의 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 우유의 동결건조는 150에서 175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무건조를 거친 그 분유와 비슷한 수준의 유단백 손상이 있었고, 이 산화된 유단백질을 쥐들한테 먹이니까 해마의 염증과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유전자가 강력하게 발현이 되었고, 학습과 기억하는 유전자는 감퇴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로 공간지각과 기억력이 감퇴했고요. 다른 말로 멍청해졌다는 거죠, 쥐들이. 그러니 우유는 항상 가공되지 않은 생우유나 가열하지 않은 치즈의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치즈는 대체로 유청을 다 제거하니까 살균우유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우유 살균의 수많은 악영향 중 하나일 뿐이니 치즈도 당연히 가열되지 않은 거를 드시길 권하고요. 가열한 유제품 중에 괜찮은 거는 유단백질이 안 들어간 거의 없는 버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비살균 생우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나중에 언젠가 또 살균으로 인한 다른 영향들, 그리고 안전성 등등 우유 컨텐츠도 종종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